안녕하세요. 비코노미 이미선입니다. 며칠 전에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뉴욕 멜런 은행,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데 여기서 크립토 자산에 대한 업무를 처음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네, 10월 12일에 나온 뉴스인데 뉴욕 멜론 은행도 가상화폐에 손댄다라는 기사가 왔었고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이 가상화폐 취급 업무를 시작했다고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뉴욕 멜론 은행은 1784년에 설립된 미국 안에서는 가장 오래된 은행인데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제 크립토 자산까지 같이 취급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센터장님 이게 멜론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뉴욕 멜론 은행은요, 미국에서 이제 중요한 은행들을 지정을 하는데요. Systemically Important Bank라고 해서 SIB라고 은행들을 지정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은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 이런 우리가 알만한 은행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 뉴욕 멜론 은행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은행들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이 은행이 이제 수탁 업무를 가장 많이 하는 은행 중에 하나라고 해요. 여기서 수탁 업무라는 거는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주식, 채권, 원자재 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직접 자기들이 보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커스터디 뱅크라고 해서 수탁사를 정해놓고요. 이 은행들이 그 자산들을 직접 보관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가격이 바뀌잖아요. 가격이 바뀌는 부분들도 다 기록을 해주고 회계 처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오피스 업무까지 해주고요. 그러니까 수탁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뉴욕 멜론 은행이 그런 업무를 하는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데 이 은행이 이제 크립토 자산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기존의 은행들은 그런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미국은 2020년 7월에 이미 이제 은행들이 가상화폐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일단 허용은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5대 리테일 은행이 US 뱅크예요. 그래서 리테일이니까 이제 개인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이제 US 뱅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21년 10월부터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크립토 수탁 서비스를 시작한다. 네, 요런 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는 이제 워낙 빨리 이쪽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디지털 에셋 서비스를 처음 출시를 했던 은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도 올해 6월에 어떤 그 스위스의 메타코라는 회사를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 이제 커스터디에 대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그 외에 여러 은행들이 커스터디 사업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신한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이 수탁 서비스 하고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노무라,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뉴욕 멜론 은행, 스테이 스트리트 은행, 뭐 시티, 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사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 바클레이즈도 이제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대형 미국 어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크립토 에셋에 대한 수탁 업무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를 가장 최전선에서 느꼈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 마켓 쉐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경쟁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건데 왜 이 멜론은행 이거를 이슈를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네, 이제까지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 관리를 할 때 별도의 사업부서를 이제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욕 멜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자기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던 그 플랫폼에다가 이 크립토 자산 서비스를 결합을 시켜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이렇게 리뉴얼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은행에서 뭐 주식, 채권, 예금 뭐 이런 서비스 하던 유저들이 동일하게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별도의 어떤 담당자한테 뭐 아웃소싱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익숙하게 이용하고 있던 플랫폼에서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과거의 어떤 다른 은행들하고는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센터장님 저 근데 이 기사도 봤거든요. 그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네. 이거 그 코인 화폐들 있잖아요. 네. 가상자산들 결제로 뭐 도입한다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네, 이번에 비트코인 결제를 이제 허용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지금 구글 최고 경영자가 나왔고, 구글이 신성장 동력인 클라우드 시장을 잡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웠다. 그래서 11일 클라우드 넥스트 21을 열고서 암호화폐로도 클라우드 서비스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왜 이런 서비스 시작하게 됐는지 구글이 설명을 하는 바로는 더 많은 고객들이 가상화폐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거를 감지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기업들은 사실 이제까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이저 기업으로 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팔, 그리고 뭐 홀푸드, 스타벅스, 홈디포 이런 데들이 이제 큰 기업들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한 15,000여 개 비즈니스, 그리고 미국에서는 2,300개 정도의 기업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결제를 허용하게 된다면은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크립토도 어딘가에 맡겨서 보관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전통은행들이 비트코인 같은 어떤 크립토 자산에 대한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이번에 뉴욕 멜론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형 은행들까지 이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 다 호재 이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폭등은 바라지 않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매크로적인 여건이 아직까지는 너무 비우호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미국 생산자 물가 발표됐죠. 네,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했거든요. 보통 MOM으로 0.4 정도 오른 거면 사실 좀 많이 오른 거예요. 시장이 예상을 했던 거는 0.2% 정도 올랐을 걸로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높았고, 소비자 물가도 일단 생산자 물가가 꺾이기 전까지는 아마 소비자 물가도 좀 높은 수준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당분간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바꾸기에는 명분이 사실 많이 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매크로적인 여건이 아직은 좀 우호적이진 않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이런 어떤 산업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사실 좀 긴 호흡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